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이기 첫 국정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약값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과 이민 문제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이며 적들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대선 이후 53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자랑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본인을 향한 폭풍 찬사가 아니죠.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예고한 관세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라고 했어요. 상하 하원 합동회의에서 했는데 이게 국정연설이라는 게 우리의 시정연설 같은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연설 분위기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데 어땠는지 봉영식 교수님, 이 국정연설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큰 겁니까, 미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부 수반이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국민들과 의회, 사법부에다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그 연설 초청 서한을 발송하면은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설을 하는 것이 이 State of Union, 미국이 얼마나 이제 통합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으로서 2기 때 첫 국정 연설이라고 이제 한국 언론 자막에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 작년에도 연설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State of Union Address, 즉 연두교시라고 번역을 했었죠. 연초에 하니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1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약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자료가 없었죠. 성과가 그래서 없으니까. 그거는 국정연설이라고 하지 않고 연설은 있었습니다만 상하원 합동연설이었다고 하고 이번 2026년에 한 연설을 가지고 트럼프 2기의 첫 연두교시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첫 국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길게 하는 거는 뭐 대선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100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100분. 올해는 그것보다 더 길게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도 알고 있었고 한국 언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백악관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할 것이 많다, 길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100분을 더 넘겼습니다. 그러네요. 나이도 적지 않게 거의 8순인데 100분 동안 참 100분을 넘게 정정하게 연설하는 모습 자체는 참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첫 국정연설을 밝힌 국정의 1년간의 성과라든지 향후 국정 운영 목표, 김동기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이제 국정연설이 특히 이제 이번 11월달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당인 공화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떤 돕는 선거 캠페인의 어떤 시작의 의미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과연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다뤄졌느냐, 이 관점에서 저는 좀 바라봤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좀 아쉬웠다. 왜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생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물가랄지 뭐 금리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민생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의외로 그런 문제들에 관한 어떤 정확한 진단과 어떤 정확한 비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쏟은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 11월 상을 향해서는 국민들한테 큰 어떤 인상을 못 줬을 것 같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경제 성과가 뭐 아주 뭐 탁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만 했나 보네요. 우리 봉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끌었고 뭐 기대 이상이라든지 이하다든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랄까요? 예상했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자화자찬을 굉장히 길게 했다.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국민과의 대화, 의회 연설도 선거 캠페인과 똑같이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정 연설을 한다기보다는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화당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주력을 한 것 같은데 연설이 너무 장황하고 길었기 때문에 또 내용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이고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미국의 황금기인가?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본다면은 미국 노동청 노동부 통계를 봐도 미국 물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물가가 2.4%였거든요. 전달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7%에서 2.4%니까 연준 파웰 의장이 목표로 삼고 있는 2%에 근접을 했고 계속 이렇게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아요. 실업률도 계속 4.3% 수준을 1월에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위헌 판결이 나고 더 강력한 무기를 하겠다고 하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해소하기보다는 악화시켰고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 보나 소비자, 가게 입장에서도 성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불안감 이것을 이번 연설이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본인을 향한 자화자찬을 쏟아냈는데 국민들의 이제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평가해 주셨고 글로벌 국가들이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방금 말씀하신 상호관세 유업 판결 이후에 관세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오늘 국정연설에서 그 부분을 재차 더 강하게 강조한 거죠. 어떤 메시지를 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관세 수입으로 말하자면 소득세를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득세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미국의 지금 소득세가 소득세 수입이 그 관세의 10배가 넘어요. 한 거의 13배 정도. 소득세. 그러니까 그거를 관세를 걷어가지고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그 위헌 판결, 유효 판결이 나오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뭐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옵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부과한 지금 이제 15%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뭐 이제 그 150일 한시적이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건 어차피 제한적이고요. 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뭐랄까 좀 확고한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랄지 또는 무역 확정법에 의해서 이제 소위 뭐 품목별 관세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우려하는 거는 그 트럼프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양이 안 찰 것이다. 이제 뭐 사전 조사 기간도 필요하고. 무역법 301조 같은 발동하려면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지금 부과했던 그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150일 이후에는 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스러워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의 지금 주거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 1930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관세법이. 스무트 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지금 우려를 미국 전문가들이 일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예, 조금 예. 더 얘기해 예, 보기로 예, 하고요.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는 10%인데 지금 이미 발효가 된 거죠? 15%. 7월 27일까지 이제 예. 최장 150일이니까요. 예, 이제 10% 그것이 발효되고 있는데 바로 15%로 지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런 어떻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는 네. 즉각적으로 10%를 올리겠다 네. 하고 아마 옆에서 누가 그랬나 보죠. 각하 이게 한시적으로 150일까지지만 10%가 아니라 5%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고 15%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항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선별적으로 더 추가 관세를 할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를 일괄적으로 모든 국가에 했지만 네. 5%의 여지를 남겨놔서 소위 미국을 업신여기는 국가가 나올 때에는 네. 그걸 일종의 징벌적으로 쓰겠다는 뭐 장난치려는 국가라는 표현을 장난치는 썼더라고요. 거예요. 제가 방송이라서 용어 선택에 굉장히 조심합니다만 그런 것을 하다가 지금 보고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한 것은 그 150일 기간이 충분한 시간이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정, 무역을 한 나라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다시 이파 국제 경제 비상 대권법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150일 동안에 미국이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나라가 10개국이 아니죠. 그렇죠. 80개국이 넘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232조, 301조를 하려면은 케이스, 품목을 다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열고 정말 부당하다. 정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대통령을 발송하는데 하는데 대개 1년 정도 걸립니다. 2024년에 조사 기간이요. 중국의 이제 조선업 선박에 대해서 불공정 301조 발동할 때도 8개월이 걸렸고 유럽 국가들이 구글에 대해서 차별한다 하는 것도 9개월이 걸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회사가 일본 반도체 회사가 포워드 프라이싱을 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춰서 덤핑을 한다 해서 301조를 했을 때도 소위 케이스가 없다고 나왔고 삼성전자도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100% 관세 위협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가 1% 미만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파에 비하면.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되려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의 중간 이상을 지나고 11월 중간 선거 결과 나올기 때문에 레임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고한 대로 방금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다. 조사 기간도 길고. 그런데 지금 현재 15%로 예고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세법 무슨 스무트 홀리법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걸 발동하지 않을 거란 말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 우려를 그 내용은 정확하게 뭐예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301조와 232조와 또 다른 거네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1930년에 만들어진 대공황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카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50%까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사도 걸치지 않고 뭐 의회 관여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도 뭐 상당히 악법으로 아주 악명 높은 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공황을 더 악화시킨 법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법인데 트럼프가 뭔가 좀 강력한 관세를 무기로 쓰기에는 딱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지금 이걸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게 관세법 몇 조라고요?
관세법. 그게 그 관세법 338조인가 그래요. 338조. 그게 그 유명한 법, 스마트 홀리법. 예, 스마트 홀법이요. 스마트 예, 관세법.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사실 이제 그때 잠시 활용이 되다가 워낙 악명이 높아서 이제 활용이 안 됐는데 트럼프에게는 맞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네, 나오면 네. 안 될 텐데요. 네, 지금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는 또 우리 교역상대 물론 이제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도 좀 아픈 기억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불공정하다고 미국이 생각하는 무역 관행이 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꽤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적용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쿠팡 사태를 먼저 떠올리겠죠. 쿠팡.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고 네.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청문회를 비롯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케이스가 있다고 할 때 이제 보복 관세가 부과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쿠팡 사태는 이 이파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사태가 시작됐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미국 의회에 이미 자료 제출을 하고 미국 의회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청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미 쿠팡 사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전된 상태다. 진전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막 하려고 하니까 쿠팡으로서 봤을 때 또 미국 주주들로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301조 조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당연하죠. 예. 어떻게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선뜻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도 법이 있고 우리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 처벌도 하고 이게 당연한 우리 이제 법 상식이고 감정인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뭐 미국 대주주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그거는. 쿠팡의 모회사, 쿠팡 인코퍼레이션의 대주주들 거기에 많이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 문제가 사실 좀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호관세는 위법이 되다 보니까 과연 각국이 미국과 맺은 여러 가지 무역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국가들이 다 무역 합의를 잘 지키겠다고 한다고 오늘 연설에서는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혹시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상호 합의가 있기 때문에 팩트시트도 대통령 선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이보다 더 확실하게 기본 합의를 기반으로 계속 가겠고 그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고민이 덜 하다고 할까요? 고민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15%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법 122조 발동을 150일 동안 하는데 최고 관세율이 15%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랑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게 15%거든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제 이익, 경제 차원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분야에서도 놓칠 수가 없는 중요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든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협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19%의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가 아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그러면 기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베트남 국민들과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5% 잃어버린 5%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 뭐 중국의 입장은 당연하겠죠. 관세 전쟁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였고 중국이 125% 보복했는데 현재 유예가 됐습니다. 타결이 아니라. 근데 20%거든요. 그러면 3월 말 4월 초에 베이징에서 있을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파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한정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없었지만 중국은 20%에서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있고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930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직까지 생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옛날에 그 화석 같은 법을 동원해서 50%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합리적으로 타결을 하려던 나라들이 이제 선택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50%를 가지고 어떻게 무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텐데. 그렇다면은 중국 측과 같이 또 유럽 연합과 같이 이제까지 합의를 무효화하고 무효화가 정당화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이파를 위헌 판결을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 국가끼리의 합의를 준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먼저 이것을 뒤집어 엎었다 하고 극한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카드는 아닐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세도 관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또 하나 관심이 좀 중동입니다. 이란과의 문제인데 지금 핵 협상이 재개되고 있는 와중에서 공습, 군사 공격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정연설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란과의 문제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상당한 이제 군사력을 그쪽에 지금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뭐 물러나기도 좀 약간 좀 체면이 깎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란의 어떤 비핵화, 저 이상 핵 개발 안 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보장, 절대 핵무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상호 어떤 그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로 이렇게 종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워낙 쌍방간에 좀 긴장이 그 이제 좀 긴장이 좀 치열해서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중동 이란 이 지정학적 불안감은 우리 증시에도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연설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입법부의 이제 권력 지형이 바뀌는 게 중간선거인데 지금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지금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40% 아래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사인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들어올 때 공화당 의원들이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층에서는 막 야유를 하고 했지만 공화당 층에서 워낙 박수와 환호로 그것을 묻어버리고 알 그린 텍사스 하원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하원 의장이 그 권위를 발동해서 경원을 대동해서 퇴장을 시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뉴욕타임즈라든지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도 작년 같지는 않았다. 열렬히 왜냐하면 이제 그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국가, 국민. 국가 국민.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사리사욕과
당파 이익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요? 예, 네. 우리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죠. 거리를 두는 게 맞는가, 네. 이것이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55%의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고 네. 34%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연설에서 공화당 측에서 가장 반긴 것은 네. 이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아니라 네.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가장 환영했다는 것이 이제 예. 보도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고 이것이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좋습니다만 미국의 물가가 치솟는다든지 네. 실업이 악화된다면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버리기에 나서게 되겠죠. 예, 그러네요. 만약에 입법 지형이 중간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하 양원을 모두 야당, 민주당에 내주게 된다면 네네. 혹시 미국 뭐 증시라든지 달러 가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만약에 그 상원까지 민주당이 탈환을 하게 되면은 예.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네. 이번 중간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변수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요. 물가나 금리나 네. 이런 일자리랄지 네. 이런 이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내지 않으면 의외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 상당한 그 공화당이 패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리고 향후 관세 정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희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